아이의 고민을 엄마가 감당을 못해.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 맨날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니까 애가 너무 어렵다고. 못 이기겠다고. 우리 집이랑 늦었어. 바빠. 종현이는 갔어? 사랑해. 미안해. 야, 너 책 갖고 왔지? 책? 어. 네 거. 내 거 안 갖고 있어. 왜? 야, 내 책 가서 저런 얘기 없었잖아. 아니. 그걸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야, 진짜? 지혜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나는 송지혜다, 얘가 박지혜다. 옛날 밝혀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는? 불리할 텐데. 불리할 텐데. 계시니까 얘기 안 할게. 야, 제목 자체가 내 마음의 지혜인데. 그러면 아직도 지혜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마음속에. 아이씨 미안 진짜 미안.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다음에 그러면 지혜 불러. 오늘도 이제 마음의 정화를 위해서 미치겠다 나. 미쳐야 됩니다. 노래 미칠게요. 네. 우리가 동화처럼 살아가는 이야기 우동사리. 자, 오늘 인지심리학 김경일 교수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 영광스럽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요. 참, 얼어붙은 대한민국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죠. 김경식 씨는. 감사합니다. 아이고. 만져주는 거는 제가 좀 어루만져주는 건 접니다. 아니, 지난 시간에도 감사합니다. 야, 경일이보다 훨씬 더 한 번 더 하냐. 경일이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그렇죠.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호응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피드백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아니, 왜 경일이가 나올 때만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경일이 없을 때도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정신이 이게 없네. 선한 영향력이라 할까요? 네네. 옆에 곁에 네. 두면은 네네. 상당히 저도 이제 김경일 교수처럼 예.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또 마음의 지혜, 네. 지혜. 음.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경일 교수가 이번에 책 나왔어요. 오늘 가지고 나오진 않았는데 그렇죠. 다음에 한번 소개하죠. 양심상. 네. 제목이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마음의 지혜. 네. 마음의 지혜. 네. 근데 그 송지혜지? 맞지? 지혜 아직도 마음에 들고 있었구나. 누구든지 평생 마음속을 떠나지 정신이 않는 혼미해지. 첫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책까지 쓰시는 제목으로도 그냥 마음의 지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 근데 진짜 깜짝 놀란 게 뭐예요? 실제로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에 그 저자분이 그 저의 첫사랑이랑 성함이 같으세요. 네, 진짜로. 네. 작정했네. 깜짝이다 진짜. 난 몰랐다 지금까지. 그러면 몰랐는데. 다음 시간에 마음의 지혜를 소개할 때 지금 빌드업입니까? 아니 확실하게, 빠져나갈 수가 확실하게 없다. 깔아두시네요. 빠져나갈 수가 없다. 역시 지혜롭습니다. 네. 네네.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친구된 입장으로 마음의 지혜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미 1등을 하고 있는 관계로 나오자마자 굳이 뭐 필요 없다며 자신 있게 이제 다른 책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거 욕 먹을까봐. 네. 당신 둘이 얼마나 넌 네 책을 들고 나오냐 인간이 양심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실까봐 그랬던 거죠. 뭐 오늘도 우리 마음을 또 어루만져주고 따뜻하게 해줄 거는 뭐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렇지. 오늘 좀 약간 지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바빠. 아니, 아니 미안해 오히려 아니 막 들어오면서 미안하면서 들어오는데 살려주세요. 우리가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모실 수 있는 자체가 우리는 감동이지.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근데 그 바쁜 게 지금 오늘 뭐 방송만 방송 2개 찍고. 근데 그렇게 바쁘다면서 점은 다 빼고 다녀. 난 김경일 교수 점이 난 평소에 몰랐는데 본인 점을 다 세고 자나 봐. 이게 봐봐. 오른쪽에만 달마시안. 하나 둘 셋. 야, 10몇 개가. 아무래도 이제 신경을 좀 써야지. 그 저기 뭐냐. 근데 제일 창피한 건 다 여자분들밖에 없어가지고 들어가니까 남자 혼자 아저씨가 그렇게 들고 있는데. 에이 뭐. 근데 이 카메라 마사지라 그러잖아. 김경일 교수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지금 광채가 나요. 원래 크잖아. 이 자리가 제일 적게 나오는 자리야. 아 진짜. 가운데. 그럼. 그렇지 이렇게 카메라상 카메라의 구도상
그런데도 그렇게 크게 나왔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한 번만 잠깐 바꿔 앉아볼래? 그거 진짜 안 돼, 안 돼. 알거든. 찍어도 안 돼. 잠깐만. 저 뒤로 좀 빼야지. 근데 내가 만약에 김경일이다. 그럼 난 점도 안 빼고 살도 안 빼고 뭐 아무것도 난 관리 안 하겠어 나는. 관리할 필요가 뭐 있어? 김경일인데. 그러니까 내가 김경일인데 이때 조심해야 돼. 왜 뺀 거야? 이때 왜? 아니, 뺄 게 뭐 있어? 그런 걸 왜 한 거야? 아니 아무것도 없어 할 게. 왜냐면 원래 근데 이렇게 보면 자기가 봤을 때는 왜 조그만 거 하나라도 신경 쓸 때 왜 가시 하나만 박혀도 왜 그 저기 막 신경 쓰이는데 나도 그럴 때가 있다고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김경식이라 그러더니 김경일 야 독한 인간들 진짜. 김경일 교수가 이제 오늘 권하는 오늘 책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책. 진짜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책. 뭐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그 연애 남녀 간의 만남 이런 것과 관련된 강연을 많이 하시는 분 중에 내가 지난번에 왜 그 박상민 선생님 책 그 책을 했는데 오늘은 그러고 보니까 이분도 여자분이네. 모녀의 세계. 모녀. 우리는 남자니까 이제 부녀까지는 될 수 있어도 모녀는 불가능하지. 그럼 모녀의 세계. 모녀의 세계. 근데 우리가 알아두면은 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나 같은 경우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 그렇지. 왜냐면 아내하고 딸하고 있으니까 관계를 내가 잘 알면. 나는 뭐 막내를 낳게 되면 딸을 낳게 되면 관계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어쩌고 없지. 근데 이게 이제 이 김지윤 선생님이라고. 김지윤 선생님. 김지윤 선생님이라고. 첫사랑이신 그분과 아니 성함만 같은 거고. 알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진짜 그 얘기를 하니까 지혜 아까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서 아니 뭐 김지윤이라는 성함은 흔하니까 그 김지윤 선생님이라고 모녀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 관계를 좀 배워보자. 특히 가족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를 배워보자 이런 얘기를 하죠. 전체 가족 간의 관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모녀 딱 포커싱 해가지고 고기를 알면 전체를 알게 된다. 이분은 심리학자가 아닌데 심리학자보다 더 관계 속에 대한 얘기들을 아시는 게 많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서 그럴 수가 있을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성격 중에 타고나는 거 말고 후천적으로 결정되는 것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거. 그게 뭐가 있냐, 뭐 가정 환경.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친구 관계. 관계네. 여러인데 그거보다 더 센 게 출생순위. 출생순위.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출생순위가 성격에 인정. 후천적으로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실제로 김지윤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길래 찾아봤더니 정말 진짜 그래.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기도 그렇지 않아? 출생순위가 성격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요. 난 왜 이게 얼른 와닿지 않지?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째냐 둘째냐 셋째. 장남의 역할이 따로 있고 아예 그치 출생순위. 너 장남이지? 뭐 이렇게 먼저 선입견으로 얘기한다라든가 얘 막내 성격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둘째는 껴있잖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지금 안 나오지만 저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 중에 막내 있잖아 막내. 그래. 막내지. 막내 있지. 막내. 영범이. 그치. 희창이 장남이잖아. 장남이 낙이지. 기질이 다 있어. 그럼. 책임감. 확연히 갈리죠. 우리 애들도 그러고 보니까 같은 뱃속에 났는데 첫째하고 둘째하고 같을 수는 없겠지만 진짜 근데 너무 달라도 달라. 첫째하고 둘째하고. 당장 뭐 병식이 보면 딱 맛이 그 성격이 나고 형 같고 너는? 첫째 너도? 너도 그래. 그걸 이제 출생순위라고 하는데 출생 서열이나 이건 진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나와요. 한국 사회에서 특히나 더 그런 건가? 그렇지. 특히나 왜냐면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첫째한테 네가 집안의 기둥이라는 둥, 네가 부모 대신이라는 둥, 네가 잘해야지 동생도 따라간다. 애들 못하는 건 다 네 책임이라는 둥. 그러는 둥. 그런데 그게 유난히 강한 게 우리나라고 그 중에서도 유난히 강한 게 엄마가 딸. 그러네. 유난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물론 그런데 그게 유난히 강한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아들 관계도 가능하지만 굉장히 많은 집안에서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엄마와 딸, 특히 엄마와 장녀, 첫째 딸의 관계는 정말이지 그게 많이 섞여 있고 그래서 왜 이 책에도 나오지만 김준현 선생님도 이제 첫째인데 우리 어머니도 그러네 진짜 가만히 그러니까 뭐 살림 미천이라는 동, 그 영어로 번역하면 되게 이상한 표현이 돼요. 헐. 살림 미천. 살림 미쳐 그 뭐야 그럼 그러니까 무슨 뭐 리소스도 아니고 펀드도 아니고 뭐 사람을 돈으로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짜 맨날 그러잖아. 네가 그러니까 남자 첫째한테는 네가 집안의 기둥이다라고 하지만 항상 이렇게 장녀한테 엄마 없으면 네가 엄마야. 아 그래 그 말도 많이 나도 지금 들었어. 나도 지금 사탕 먹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고 그래, 애들한테 사실 남자한테도 그런 얘기 많지. 국제시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아버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아. 얼마나 어린애한테 짐이 될 수도 있고 힘들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서부터 더 웃긴 건 되게 재밌는 건 그러면서 또 이제 엄마와 딸은 특히나 많이 마주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는 좀 덜 마주치거든. 아버지를 친구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엄마와 특히 첫째 딸의 관계는 좁아지면서 계속 같이 가는데 그래서 맨날 또 엄마들이 이러신대요. 아 우리 딸은 친구 같은 딸이라고. 근데 또 이제 친구같이 대하면 내가 네 친구냐 막 이러면서 나오고 어디 기어오르냐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그러니까 이제 머리 꼭대기에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모녀는 그 어떠한 관계보다도 아주 그냥 정말 많이 섞여 있고 많이 역사가 깊고 복잡하고 애환도 많은 그런 관계다. 그럼 그 관계를 우리 김지훈 선생님은 이 책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야? 그거 좋은 포인트네. 긍정, 부정이 다 섞여 있는 거지. 물론.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제 김준 이 전문가는 이제 선생님은 이 관계를 보고 관계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자체를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관계가 세계였지 지금 모녀의 세계. 그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 그걸 들여다봐야 바라보면 한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그분들을 이해해야 되는지 그 도움이 된다는 거니까. 근데 이 모녀의 세계를 읽다 보면 나는 딸이 아니고 아들이지만 우리는 다 아들이지만 똑같은 그 모습을 보이는 우리와 어머니의 관계,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 또 우리가 자식이 있으니까 또 우리의 자식 간의 관계가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분명히 있다고요. 그렇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는 책. 이래서 진짜 공부 되겠다. 여기 보면은 모녀의 세계인데 사랑한 만큼 상처 주고 가까운 만큼 원망스럽잖아. 이 동호가 없고진 않다는 얘기인데 가족이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 가족이 가장 많이 힘들게 하고 가족이 또 가장 많이 또 행복을 주고 이런 얘기를 했어 동호가 나한테.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도 가족끼리 싸우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 싸움을 한다 아니면 뭐 자녀랑 만약에 이제 불화가 있다 그러면 세상에 행복하다가도 세상 힘들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도 하나도 안 즐겁고 뭐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보통 표현하거든요. 제일 소중한 타인이 가족이야. 제일 소중한 타인이 가족인데 제일 소중한 타인이 가족이다. 너무 와닿는 말이지. 너무 와닿는다 진짜. 근데 그만큼 제일 원망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들고 진짜 막 하루에도 막 한 번 부부싸움하면 내가 진짜 저 인간이랑 왜 결혼을 해가지고 이런 원망도 제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가족 관계에서 내가 심지어 그런 얘기 하거든. 그래서 예전에 그 적정한 삶이라는 책에서 가족을 인해서 내가 무조건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것만큼 비합리적 신념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족에게 기대해야 될 것을 적정하게 기대를 해야 된다. 적당히가 아니라 적정하게.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난 또 열심히 우리 김경일 교수 영상 유튜브를 보잖아. 이거는 불과 몇 주 전에 얼마 안 됐어요. 적정과 적당을 비교하는. 적당은 좀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열심히 아니 왜냐면 모시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올라와 있어야 소위 대화라는 게 되는데 너무 우리가 듣기만 하면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너무 올라가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예습은 이렇게 샤브샤브 딱 고기 넣었다 빼듯이 살짝만 하세요. 너무 많이 하시면 가끔 부담돼. 샤브샤브 고기 넣었다 빼듯이 적당히. 그러면 우리 경일이 아내분하고 자식이 첫째가 따님이잖아. 딸. 딸. 그지?
그렇지. 나는 딸 그럼 관계- 둘이고. 자기 얘기 좀 해줘 봐봐. 되게 재밌는 건, 어. 그러고 보니까 나는 다 세 번째 딸이랑 연애를 했어요. 결혼도 세 번째 딸. 딸 셋의 막내. 딸 셋의 막내, 딸 셋의 막내, 딸 셋의 막내. 오. 되게 특이했던 거지. 그래서 근데 내가 첫째니까 약간은 보호해주고 약간은 그러니까 좀 나보다는 좀 홀가분한 아.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물론 이제 결혼하고 난 사람은 다른 문제인데 되게 재밌는 건 그런데 나는 딸이 둘인데 첫째 딸은 장녀가 되잖아요. 근데 막내 딸이 엄마잖아.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서 아이의 고민을 엄마가 감당을 못해.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 맨날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니까 애가 너무 어렵다고. 못 이기겠다고. 우리 집이랑 그러니까 이게 첫째는 알게 모르게 고민을 내가 혼자 가지고 가면서 말을 잘 안 해.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해요. 또 누르고 힘들다 얘기하면 되는데. 그리고 막 이런 거 초등학교 6학년인데 참 돈 버시느라 힘드시고 가정 돌보시느라 힘드신데 맞아. 저를 이렇게 그래도 헐벗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난 처음에 이게 누가 보낸가 해가지고 그 첫째지. 초등학교 6학년짜리. 첫째로 그래. 근데 똑같은 시기에 막내 두 번째 딸이 쓴 걸 보면 엄마 지금도 맛있는 거 해줘서 고맙고요. 그래, 아빠 그래. 뭐 나 가고 싶은데 많이 가게 해줘서 고마워요. 뭐 이렇게 써놨어. 훨씬 아이스럽고. 그렇지. 음. 근데 이제 딸 셋의 막내 딸이었던 그 아내 입장에서 엄마인데 첫째 딸이 중학교 2학년 들어가서 인생을 고민하기 시작하니까 못 이기겠다. 이 못 이기겠다가 뭐냐면 뭐지? 왜 나보다 훨씬 아이 같지 않고 심지어는 뭐 어른스럽다는 표현보다는 왜 이럴 때 굳이 이런 고민까지 나 하지?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이 많이 다른 거죠. 와이프는 셋째니까 지금 딸인 첫째 딸의 고민이 지금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버겁고. 게다가 마치 큰언니 보는 것 같은, 자기 큰언니 보는 것 같은 이 느낌? 뭐지? 막 이러면서 물론 이제 그 사춘기가 잘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하지만 진짜 그래서 친구처럼 잘 다니고 이러고 있지만 확실히 여자들 관계, 이 모녀의 관계는 왜냐면 남자들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거든. 그렇지. 아버지랑 아무리 친해도 맞아. 공감. 맞아. 그러니까 뭐 아버지 뭐 이러고 맨날 이렇게 살갑지 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데 엄마와 딸의 관계는 너무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싸우면서 계속 붙어 있어. 싸우면서 그러니까. 계속 붙어 있지.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안 하잖아.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여자들은 다 그 얘기를 해. 내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우와, 100% 공감.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어. 우리 엄마도 평생 그 말씀하셨고 우리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100번 들었고 우리 딸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나는 생여자랑 살고 있거든. 그렇네 진짜. 맨날 싸우고 또 맨날 사이 좋아져. 맨날 싸우고 맨날 사이 좋아지는데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 혹은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가 몇십 년 된 것보다 이 몇 년의 관계가 훨씬 더 얘기할 게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정말 에피소드들이 많은 관계라서 근데 그 에피소드를 보면 사실 우리 얘기도 보여요. 우리 얘기도. 너무 궁금하다. 방금 얘기했던 딸하고 아내하고 어떤 애매하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너도 같이 큰 거잖아. 그렇지. 그럴 때 심리학자로서 어떻게 좀 독특하게 다가간 방법이 있었어? 아니면은 여느 남편들처럼 아빠들처럼 그냥 이렇게 멀찌감쳐서 보고만 있었던 거야? 첫 번째를 시도하다가 결국 두 번째밖에 안 되겠구나라고 결론이 나온 거지. 진짜. 거기서 어줍지 않게 이게 말이야. 그 가족 관계는 이런 어줍지 않은 얘기했다가 양쪽 모두에게 비웃음을 샀죠. 양쪽 모두. 동훈은 어때? 이 말이 진리구나. 양쪽 모두에게. 안 되더라고. 네, 그거는 그 사람의 관계인데. 두 사람의 관계. 두 사람의 관계인데. 편 들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결론 내려도 안 되고. 그 두 사람이 풀어갈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 근데 이 책에서 또 한 대목이 뭐였냐면 엄마가 이러지.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미치겠다. 어쩜 이렇게 공감이 빡빡 되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엄마는 너는 나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만을 달리지 마라. 또 일찍 결혼한 분은 너는 나처럼 결혼 일찍 하지 마라. 늦게 결혼한 분은 너는 일찍 결혼해라. 하여튼 정말 많은. 근데 아버지들은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는 얘기 잘 안 하거든. 그러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팬들이 많은 이유가 그 첫 시간에도 내가 느꼈지만
참 이게 어려운 얘기로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쉬워. 쉽게 그냥 일상의 언어를 쓰니까 너무 이렇게 막 와닿는 게 많고 아니, 이해가 빠르고. 심리학자잖아요. 아니 근데 심리학자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게다가 또 자꾸 재밌어. 이렇게 자꾸 여기 오게 하고 싶고 뭐 그런 게.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책을 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책에. 그래. 그 한 몇 구절을 한번 그렇지. 예를 들어서 자, 그중에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때로 모녀 관계는 숨이 막힌다. 이때 한 발 떨어져 서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숨 쉴 공간이 확보된다. 객관화라는 건 이렇게 하면 된다. 만일 우리 엄마가 나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을 친구 엄마가 친구에게 했다면 나는 뭐라고 말했을까? 객관화. 네네.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다. 남의 일이다, 옆집 일이다 하고 가정했을 때 드는 생각을 통해 객관화라는 필터를 거친 정돈된 생각과 마주할 수 있다. 이게 진짜로 내가 내 자식에게 하고 내 자식이 나한테 하는 말들 이렇게 다른 집에서 그 집 아빠가 그 집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집 자식이 그 집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들으면 우리가 이럴 때 있어. 그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꽤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라고 그 집 아빠가 애기한테 얘기했대요. 라고 하는데 뭐 그런 애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말이야. 부모 된 인간이 자식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네가 3주 전에 한 얘기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 집 얘기는 아니라니까. 너 너무 이렇게 수긍하려고 그러세요. 객관화가 중요하다. 근데 가끔 우리는 내가 할 때는 이유가 있고 다 정당화된 사유가 있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했다는 얘기 들으면 그게 이유가 성립이 안 되는 것도 많거든. 근데 그런 정말 많은 얘기가 부모 자식 간에 많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 그 자식의 컴플렉스의 상당 부분이 부모님이 지나가면서 했던 얘기. 자식 컴플렉스의 상당 부분이 부모가 지나가면서 했던 얘기. 그래. 상당히 그렇지 거의라고 봐도 될 것 같아. 거의.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멀대 같다, 반대로 키 작다, 혹은 다리 짧다, 죽은 게 많다. 이건 부모가 가까이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건데 사실은 거리가 먼 사람들한테는 거의 신경 안 쓰이는 거고. 나는 옛날에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말이 정리정돈이 안 된다. 엄마 아빠한테? 아버지가 가끔 나한테 그 얘기를 정말? 해줬어. 그러니까 왜냐면 어른의 말이 아니니까. 옛날이라면 언제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그때 그러니까, 말이 정리정돈되는 애들은 그러니까 몇 명이나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야. 자기 객관화를 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그래가지고 너는 어떻게 말이 그렇게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냐고. 야, 그런 아버지한테서 어떻게 너 같은 아들이 태어났니? 우리 아버지한테 여쭤볼까? 어른의 기준이었던 거야. 그렇구나. 어른의 기준. 근데 더욱 더 재밌는 건 내가 지금 그 얘기를 세상에. 아버지한테 드리면 내가 지금 소위 말하는 말을 하는 직업인데 그러게. 예전에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얼마나 상처가 된 줄 아시냐 그랬더니 또 이러시지. 내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정신을 차린 거다.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지. 맞아. 근데 상당히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20대 30대에 내 말이 좀 두서없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확 박히는 거지. 넘어갈 수 있는데 상대방은 그냥 별뜻 없이 오늘 얘기는 좀 정돈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상대방은 딱 그 정도까지만 얘기한 건데 나는 지금도 정리정돈이 좀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옛날 확 들어와. 확 들어와. 어렸을 때 그 기억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나가면서 죽은 깨가 많다고 얘기하거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점 뺀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지. 오케이. 괜히 그 얘기를 예를 들어가지고 컴플렉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한테 상처 주는 말을 부모가 진짜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특히 가까운 사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난 우리 아이랑 진짜 가깝다. 그런 뿌듯함이 들 때마다 그러니까 더더욱 아이한테 상처 줄 수 있는 말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이 아닐까 라는 한 번쯤은 조심성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좋은 얘기고 오늘도 또 느끼게 만드네요.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나는 사랑을 상처를 준 거야. 그러니까 아니 다 해당돼. 근데 사실은 그게 배우자한테도 또 그렇게 상처 많이 주잖아. 배우자한테.
그 데이빗 버스라고 진화심리학 하는 연구자인데 그 연구자가 한 사람의 여성이 태어났을 때 그 여성의 외모를 가장 비하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의 이름을 찾아봤더니 남편이래요. 참 신기하네. 두 분이 말을 잊지 못하고 있네. 더 중요한 건 앞에 있는 사람도 말을 잊지 못하고 있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거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데이빗 버스 교수가 아내가 나를 떠날까 두려워하는 남자들이 유난히 그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 진짜 반대로 얘기를 하네. 칭찬을 해도 그렇지. 옆에 언제까지 살아줄지 모르는. 그러니까 너는 밖에 나가도 안 예쁘다. 어머나.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내 옆에 붙어 있을 거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아니라 없는데 근데 자녀가 부모 자식 관계도 언젠간 자녀가 부모를 떠나잖아. 그렇지. 떠나잖아. 그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떠날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 중에 하나가 내 옆에 있어야 너는 제일 괜찮은 사람이다. 그럼 내가 안전한 사람이다. 이걸 씹는다. 남편들이 흔히 말하는 아줌마가 무슨 또 뭐 대충 해. 그 뭐 그런다고 누가 본다고 해. 이런 얘기. 나이가 몇 갠데 지금. 나이가 몇 갠데 그 정도면 할머니다. 뭐 순국선열이다. 그런 얘기 진짜. 잠깐만 이 얘기를 내가 하면 잠깐만. 이거 다 찍히고 있는데. 순국선열이다. 순국선열이다. 근데 그게 이 책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깊이 가지는 않으셨지만 나를 떠날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언젠가 다 떠나잖아, 조금씩. 그렇지. 언젠가 시점이 있지만 우리가 또 한 날 같은 날 죽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별이든 이별이든 우리는 결국 떠나는데 가족도 언젠가 서로 떠나는데 그 떠나는 날을 두려워하는 무의식 중에서 우리는 상대방이 떠나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못난 말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수긍이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날 떠나면 안 돼. 당신 나 떠나면 나 너무 슬플 거야. 이렇게 차라리 얘기를 하는 게 더 난데. 그러니까 떠나지 못하게 하는 말을, 떠나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우리는 못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인데, 생각해보면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항상 아이에게 너는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못하냐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는 자녀의 독립을 두려워하는, 자녀의 홀로서기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근데 모녀 관계가 그런 게 생기기 딱 좋은 거죠. 왜냐면 내 딸이 결혼해도 내 딸의 냉장고나 내 딸의 먹는 거나 입는 거에 대해서 나는 항상 옆에서 같이 참견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 맞네. 떠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주 나한테 와줘라고 얘기하면 될걸. 그러네. 그쵸. 나 지금 내 삶에 풀리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제 의문, 수수께끼, 답답한 문제점 중에 아주 커다란 키워드를 하나 얻었어. 내가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좀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책을 찾아서 볼 수도 없고, 누굴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고, 그랬었던 건데, 왜냐하면 나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랑 노모랑 같이 지금 살고 있잖아. 54년째 살고 있는데, 남들이 이해할 필요도 없겠지만,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 이 세계, 그녀와 당신과 나 안에 그 세계에는 정말 많거든. 나조차도 당사자지만 나조차도 어떻게 이 세계를 들여다보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사실은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시점이거든. 하지만 생존에 있는 상태에서 포기란 있을 수 없지. 안 되는 거지. 왜? 매일 마주치니까. 그렇지. 그런데 하나 엄청난 키워드를 지금 하나 얻은 거야. 당신의 심리를 조금 알게 됐어. 그녀의 심리를 좀 알게 됐어. 어렸을 때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지금은 왜 내 곁에 계시는지, 그렇지. 그리고 내 곁에 계시면서 어머니는 왜 그런 모습이셔야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일목요연하게 줄에 하나로 그냥 쫙 깨지는 느낌이야. 이거는 끝나고 한잔 하면서 얘기해야 돼, 나랑. 너무 지금 소름이 돋는다. 그래. 그냥 맛있게 먹어 하면 되는 건데. 맞아. 너희들은 이게 좀 싱겁게 먹지. 너희들은 갑자기 분리를 해버려. 내가 어머니 자식인데, 너희들이라고 그러더라고. 너희들은 이거 안 먹지? 너희들은 밥 해먹니?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 그냥 다 먹고 하는 거고. 아니, 뭐,
갑자기 입맛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니들은 싱겁게 먹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니들은 그래. 김치 해먹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엉뚱한 객관화를 하시는 엉뚱한 거지. 거야. 근데 사실은 그 안에 해주고 언어는 싶다. 자주 와라, 자주 그렇지 봅시다. 그거야.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지. 근데 정말 많이 배우는 건 또 하나 있어. 꼼꼼히 부모의 어떤 그 언행을 꼼꼼히 지켜보는 거야. 그리고 꼼꼼히 오래오래 씹어봐. 그럼 결국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 얻어지는 건 정말 내 자식을 키우는 데는 엄청난 학습이 된다. 그렇지. 그렇네, 우리 애들한테는. 나는 뭘 제대로 된 걸 가르쳐 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이건 피해가야 되겠다라는 건 학습이 되는 거야. 나도 그러네. 말투 자체에서. 그래서 그것만 노력해. 그걸 심리학자들 중에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 소중한 부정적 롤모델. 원래 부정적 롤모델은 네거티브 롤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건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소중할 때가 있어. 그래서 소중하면서 부정적인 롤모델이 있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부모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또 그거래. 그거래.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 롤모델과 부정적 롤모델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긍정적 롤모델이 되고 싶잖아. 맞아. 근데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인 롤모델이 매번 돼? 그렇지. 그렇지. 대신 소중한 사람이면서 부정적인 롤모델. 이게 워딩이 이렇게 딱 정리가 그렇지, 되니까 그렇지. 확 와닿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조부모는 그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그 아이의 조부모는 그 아이의 부모에게 있어서 소중한 부정적 롤모델이 될 수 있죠. 소중한 부정적 네, 롤모델. 네. 이거 외워놔야 되겠다. 야, 공부된다, 오늘. 그러니까 부정적 롤모델은 나빠, 긍정적 롤모델은 그래. 좋아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서양에서는 꽤 의미가 있는데 한국 사회처럼 오랫동안 부모와 같이 지내고 아이를 또 오랫동안 안아주고 만져주고 그리고 막 이게 막 질곡의 역사가 있고 이런 오랫동안 그런 그 많이들 교감이 많은 그런 사회에서는 부정적 롤모델도 소중한 사람이어야 되고 긍정적 롤모델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거리 둬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부모는 특히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 그 부모의 부모인 조부모는 소중한 부정적 롤모델로 생각이 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해는 이제 머릿속으로 조금 이해는 됐는데, 야, 어렵다. 정말 어렵네. 참 사는 거 어렵네. 그지? 와. 특히 이 모녀의 세계에서 그걸 모녀의 세계는 더 어렵지. 그럼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종합판으로 만들어주는 게 모녀의 세계. 모녀의 세계. 모녀의 세계. 그래서 뭐 하나만 더 보자면 나 두세 개 더 봐. 왜 하나 일상 속 엄마의 이중 메시지. 더? 다시 한번. 일상 속 엄마의 이중 메시지.